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11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이번 단원은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오늘 배울 내용은 총 2가지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중한 우리 영토 독도에 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오늘 배울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역의 의미부터 우리 먼저 알아야겠죠? 영역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권이란 말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학습지에 보시면 주권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학습지를 보시면 용어 알아보기에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떠한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우리 주권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주권이 있는 국가는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주권을 가진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 지리적인 공간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역이란 것을 우리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영역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땅, 바다, 그리고 하늘.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역의 종류인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면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그 땅 전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 주변에 자리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은 전부 다 누구 거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로 영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점이 중요해요. 요 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토는 지속적인 간척 사업을 통해서 영토의 범위가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다? 넓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얕은 땅을 메워서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간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척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토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토의 개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그 다음에 알아볼 게 영해의 개념인데 이 영해의 개념이 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영해의 개념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하고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정리를 또 꼭 따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영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을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주권에 미치는 바다 공간을 우리 영해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나라의 주권을 한도 끝도 없이는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을 딱 국제법상으로 일정 거리만큼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를 뭐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로 영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 기준은 뭐냐? 요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은 해안선의
최저조위선이라는 용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선의 최저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까지를 무엇으로 삼는다? 영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저조위선이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최저조위선이란 거 쉽게 얘기하면요, 썰물대의 해안선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썰물대의 해안선을 우리 최저조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바다는요, 크든 작든 밀물과 썰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동해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지 않고 서해에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난다. 1학년 때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존재를 합니다. 동해도 존재를 해요. 미약하지만 몇 센치, 한 20에서 30cm 정도 밀물과 썰물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대의 해안선이 달라요, 여러분들. 서해 같은 경우 이 격차가 한 8m, 9m, 최대 16m까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지만, 동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밀물과 썰물대 해안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느냐?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 12해리까지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영해라고 부르자라고 국제법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법상으로 딱 정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거 통상기선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다음 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통상기선이란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이란 말은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선은 어떻게 끊느냐? 영해를 어떻게 끊느냐? 섬이 없는 바닷가예요. 섬이 없는 바닷가에서 해안선의 어디를 기준으로? 최저조위선, 여기 나왔죠? 해안선의 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정하는 것을 우리 통상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정한다 하면 최저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까지 섬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상기선으로 이제 영해를 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섬이 많을 경우가 문제가 돼.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끄어버리면 너무 복잡아. 그리고 만약 이런 거에 이래 돼 있으면 영해가 이래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 있겠죠. 영해가 12해리를 최저 조위선에 따라 12해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원래는 영해는요, 이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친 영역인데 배가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 만약 치면 어떤 날 영해에 들어가지 않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통상기선을 쓰지 말자. 왜? 영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 가장 단순하게 끄자. 직선으로 어떻게든 끄어가지고 영해를 설정하자. 그래서 만든 게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서 조건입니다. 직선기선 아무렇게나 끊는 것이 아니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야. 그럼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게 이래 있고 지금 섬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요 안에도 섬이 있고 바깥에도 섬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 여기서부터 12해리를 어떻게 하자? 우리나라의 영해로 삼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직선기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요, 또 예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외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럼 이 예외가 무엇이냐? 바로 예외 사례가 바로
대한해협이라는 곳입니다. 대한해협은 도대체 또 어디냐?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요. 여기를 우리 대한해협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이 폭이 너무나 작아.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되니까 12해리가 약 한 2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쓰시마스 요 대마도는 일본 땅 여기서부터 12해리 여기서부터 12해리 일반적으로 끄어버리면 어떻게 됐냐? 영해가 중복이 돼요. 영해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협의를 한 겁니다. 야, 여기는 우리 예외 규정으로 두자. 우리 요렇게 하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 예외 규정으로 우리 어떻게 두자라고 일본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앞으로 돌아갈게요. 어떻게 가면 약속을 했냐 하면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 3해리까지를 영해로 삼자라고 일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직선기선 3해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서 몇 해리? 3해리. 일본에 대마도가 있고 대마도에서 몇 해리? 3해리씩을 이래 딱 해놨어. 그럼 왜 중간에 이렇게 빈 바다로 놔둬야 되냐면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한국지리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러면 영해는 어떠냐면 그 나라의 주권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의 배가 함부로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만약에 여기도 우리나라의 영해, 일본의 영해 두 개가 겹쳐버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본의 허락도 맡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허락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행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해협은 태평양에서 동해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주요 교통로예요. 그러니까 배들의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많은 배들이 한 번은 우리나라 한 번은 일본한테 동시에 허락을 맡으려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들의 우리 왜 직선기선으로 3일 했냐 학습지에 이유를 적어놨죠. 대한해협은 전 세계 배들이 지나가는 간선 항로로서 요거 줄쳐놔야겠죠. 배들의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를 영해로 삼았다, 3해리를 영해로 삼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외 사례 대한해협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 했어요. 자, 영해를 끊는 기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섬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통상기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통상기선을 사용하는 곳은 대체로 어디다? 섬이 없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동해안 보시면 여기서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요 기선을 우리 무슨 기선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바로 통상기선입니다. 근데 울릉도나 독도 주변에 섬이 없죠. 무슨 해리? 여기서부터 12해리를 무슨 기선으로 썼겠어? 그렇죠. 통상기선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도 무슨 기선을 사용했다? 통상기선을 사용해서 바로 영해를 설정을 했고요. 제주도 한번 볼까요?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도 주변에 섬이 몇 개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섬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우리 무슨 선으로 이렇게 제주도도 통상기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통상기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껐는데요.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이제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선기선 좀 선의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파란색으로 선생님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통상기선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 얘들아. 동해안 전체니까 조금 더 내려올게요.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는 통상기선을 사용했는데
남해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쪽 보니까 남해안부터는 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상기선을 쓰기가 지금 우리가 봐도 여기 남해안 지역, 서해안 지역은 섬이 엄청 남해라든지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고 섬이 많은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끄라면 끌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떠하다. 굉장히 이제 끊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어떤 기선을 사용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장 바깥쪽 여기 생도부터 시작해서 생도 1.5m 함이 기준입니다. 1.5m 함, 생도, 홍도, 간여함, 하빅도, 거문도, 여소도, 장수도 요렇게 선을 이렇게 선을 꺼요. 여기서부터 선을 요렇게 꺼요. 자, 요렇게 선을 끊습니다. 요렇게 고서, 행도, 상황등도, 직도, 어청도, 경렬, 비어도, 소룡도까지 요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몇 해리? 여기서부터 그렇죠. 12해리. 여기도 12해리. 요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것은 요렇게 남해안 지역과 그리고 어디? 요렇게 여기 서해안 지역도 무슨 기선을 그었다? 그렇죠. 서해안 지역도 직선기선을 끄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외적인 거 있죠. 초록색 한번 보도 선생님 이제 초록색으로 예외 어디? 요 지역 대한해역 여기죠. 요 지역 대한해역 꼭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대한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무슨 기선을 사용한다?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몇 해리? 직선기선에서부터 3해리를 그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하신다면 수능까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수능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 영해에 대해서 통상기선, 직선기선, 대한해역 요렇게까지 우리 용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안 넘어가나? 자, 마지막으로 영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랬다. 우리나라가 이랬고 여기가 영토죠. 우리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선 있죠. 요 바다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 영해가 있으면 이 위의 하늘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바로 그렇죠. 영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영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표면에서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비행기 교통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항공교통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주 공간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공을 급속한 발달로 국가 영역에서 영공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국가 영역으로서 영공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영공의 수직적 범위를 영공을 하늘 위로 대기권까지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 대기권이 있다. 여기가 이거를 영공이라고 불렀는데 인공위성 같은 게 2위에 떠 있잖아.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제 이 우주 공간은 과연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영공 범위를 그 지구상의 영토에서 수직적 범위를 어디까지 우주 공간까지 봐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권에서 영공을 한정 짓지 말고 우주 공간까지 그 나라 영토 위에 있는 우주 공간까지 영공으로 삼자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